여성 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으며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에스트로겐에 의한 것들입니다. 자, 부작용으로 보시면 가장 흔하게 오심구토, 체중증과 부종의 부작용이 있고요. 중추적으로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유에 영향을 줘서 유방압통이나 유즙분비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고 폐경 후에는 자궁출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 생성을 촉진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뇌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에 기본적으로 여성의 어떤 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조직들, 유방이나 자궁의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단기 치료를 할 때는 유방암 증가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농도로 단기간에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한편 프로게스테론은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은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유방암에는 큰 보호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에서 에스트로겐을 사용할 때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병행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막는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opposed 에스트로겐 요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자궁을 절제한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을 동시 투여할 필요 없이 에스트로겐만 단독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unopposed 에스트로겐 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이런 여성 호르몬들을 사용할 때 피해야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보시면, 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는 우리 언급한 바와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간기능장애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자, 거의 모든 여성 호르몬들이 이렇게 임신 시에는 이런 여성 호르몬의 투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 초기에 이러한 약물들에 노출되게 되면 태아 중에 여성 태아의 경우에 생식기 부분에 생식기가 비후되는 그런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임신 시에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한테 금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다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경구피임제의 경우, 특히 35세 이상의 흡연자인 경우에는 경구피임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혈전을 생성하고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높은데 나이가 35세 이상이고 흡연자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흡연에 의해 혈관 건강이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구피임약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에스트로겐 약물에 의해서 자궁 내막암 환자들은 이러한 항에스트로겐을 피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는 모든 항에스트로겐 약물이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 대표적으로 타목시펜 같은 경우, 조직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기량제 역할도 하고 효능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 타목시펜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타목시펜은 유방 조직에 대해서는 기량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타목시펜은 자궁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능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궁에서는 자궁 내막암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항에스트로겐 약물이 아니라 항에스트로겐 약물 중에서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그 중에서도 타목시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직별로 에스트로겐에 대한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성 호르몬과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보시면, 먼저 다른 약물에 의해 타 약물에 의해서 경구 피임약의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자, 이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경구 피임약의 효과가 감소되니까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면 주의해야 되는 약물들 보시면 리파민, 아이소니아지드, 엠피실린, 니오마이신, 페니토인, 바비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엔자임 인듀서, 대사 유도 약물입니다. 대사 효소, 약물 대사 효소에 대한 유도 약물들. 따라서 이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면 사이토크롬 P450, 경구 피임약을 대사시키는 그 효소들이 약물 대사 효소들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 경구 피임약이 어떻게 되죠? 대사가 촉진돼서 경구 피임약이 피임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는 경구 피임약에 의해서 경구 피임약이 지금 항응고제나 항경련제나 사망계 항우울약, 혈당 강화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약물들의 효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과 이런 약물들을 함께 병행 투여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 항응고제 굉장히 그 테라퓨틱 인덱스도 좋고, 항응고제가 작동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혈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겠죠. 항경련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여성 호르몬 제제들을 보시면, 먼저 합성 에스트로겐 혹은 합성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우리가 프로게스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 신테틱 프로게스테론, 테론의 성분을 갖고 있는 합성품을 우리가 프로게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에피닐 에스트라다이올 메스트라놀, 자, 이거는 바로 합성 에스트로겐 제제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여성 호르몬들이 경구투여 시 초회 통과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구투여 용이하도록 만든 것들이 에피닐 에스트라다이올 메스트라놀입니다. 자, 그리고 노르에스티놀 하면, 자, 프로게스테론 성분이고요. 요건 경구용 피임약의 1세대 경구용 피임약이 들어가는 프로게스테론 파트너겠죠. 자, 노르에스테놀은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노르에스테론으로 가면서 안드로겐 활성은 감소되고 프로게스테론의 활성이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메게스트롤, 자, 이것도 역시 프로게스테론 제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엔 에스트로겐 유사 약물인데 에스트로겐과 같은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지 않는 비스테로이드성 에스트로겐 약물로 대표적인 다이에틸 스틸베스트롤, 우리가 흔히 DES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죠. 앞에서 배우신 바 이것은 남성의 전립선 암이나 여성의
일부 유방암에 사용되는 약물로 우리가 배운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서는 기량약, 어떤 조직에서는 효능약 혹은 부분 효능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타모시펜, 클로미펜, 그리고 중간에 랄록시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랄록시펜. 근데 재미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약물들이 마지막은 발음상은 펜으로 다 발음이 되지만 해당되는 스펠이 다 다릅니다. 타모시펜은 F1, 랄록시펜은 펜에 E가 하나 더 추가되고요. 클로미펜은 F를 PH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차이들을 조금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프로게스테론과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게스틴 합성품의 어떤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제가 언급드릴 거는 없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 40-2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게스테론성 약물의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인성 천연 프로게스테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구용 피임약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할 때 그 경구용 피임약에 들어가는 프로게스테론의 성분을 보면,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1세대 경구용 피임약이 들어갔던 것들이고요. 노르게스트렐이 2세대, 그리고 자, 데소게스트렐이 3세대 경구용 피임약이 들어갔던 성분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프로게스테론 약물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거의 항에스트로겐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고,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합성 과정상 안드로겐 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드로겐 혹은 미네랄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안드로겐은 대표적인 단백 동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안드로겐 작용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단백 동화 작용들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이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작용해서 상호작용한다는 말은 결합하고 신호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물질인데, 중요하고 재미나는 현상은 이러한 작용이 조직에 따라 이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직 의존적인 효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효능약, 또 다른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 또 다른 조직에서는 부분 효능약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들이 최초의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으로 알려진 타모시펜, 그 위에 나온 랄록시펜, 그리고 트레미펜, 클로미펜이 있고, 이런 것들의 스펠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의 작용 기전을 보시면, 먼저 최초로 등장한 타모시펜의 경우 유방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 경쟁해서 기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의 억제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대로 모든 유방암이 아니라 이 경우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기전이 에스트로겐에 대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에 대해 센시티브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이 많거나 혹은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한 유방암에 대해서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모시펜은 자궁 내막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능 약물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을 촉진할 위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후에 나온 랄록시펜의 경우에는 유방 조직에서 마찬가지 기량 효과고요. 하지만 자궁 내막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량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증식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을 증식하거나 자궁 내막암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랑 효과. 하지만 랄록시펜의 경우는 재미나게 뼈 조직에서는 마치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약물로 승인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요한 타목시펜과 랄록시펜의 경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타목시펜의 경우 유방 조직에서 기랑, 자궁 내막에서는 효능약. 따라서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지만 자궁 내막암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뒤에 나온 랄록시펜은 유방에 대해서는 기량약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고, 자궁 내막에도 역시 기량제 역할을 하니까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줄이면서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약물입니다.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뼈에 대해서는 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능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약물로도 승인된 것이 랄록시펜입니다. 그러니까 타목시펜에 비해서는 임상적으로 보다 다채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로미펜은요, 에스트로겐에 대한 부분 효능제고, 이것은 부분 효능약이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대한 음성 피드백을 방해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시상하부에서 발현하는 고나도트로핀, 성샘 자극 호르몬들의 발현을 분비를 증가시키겠죠. 따라서 배란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클로미펜은 배란 촉진약, 그리고 다트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클로미펜입니다. 자,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의 임상 용도를 보시면 타목시펜의 경우, 자, 폐경기 여성의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대증 치료, 그리고 유방 절제술, 방사선 치료 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방암을 걸려서 치료를 한 환자들이 재발의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들입니다. 혹은 유방암 고위험도 환자군에서 예방 목적, 그러니까 치료 목적과 예방 목적, 그리고 재발 억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타목시펜이고요. 자, 랄록시펜은 유방암 환자한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 유방암 환자 중에서 자궁 내막암 증식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골다공증 치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미펜은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불임 환자들에게 있어서 고나도트로핀이나 성생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함으로써 배란을 촉진하고 그런 불임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요. 따라서 뇌하수체나 난소 기능이 잘 안 돼서 배란 장애가 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클로미펜이 하는 역할은 음성 피드백을 방해해서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인데, 뇌하수체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러한 음성 피드백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 배란 장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의 부작용을 보시면 타목시펜 경우, 자, 홍조나 오심, 구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 월경불승, 질출혈, 그리고 자궁 내막에서 특히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 악성 종양이 생길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타목시펜은 약물 유전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사이토크롬 P450, 특히 사이토크롬 P450 2D6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훨씬 더 활성이 강한 활성 대사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항암 효과도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걸 전환시키는 대사 효소를 증가시키면 효소를 어떤 제3의 약물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사 효소의
유도가 일어나거나 혹은 약물 유전학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사이토크롬 P452D6의 유전적 다양성 결과 이 효소의 기능이 향상되거나 카피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랄록시펜의 경우에는요. 자, 부작용으로 홍조나 다리 경련이 올 수 있고 이것은 혈관에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혈전을 생성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산부나 임신 가능 여성에서는 금지한다. 자, 이거는 임신 중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 우리 경구피임약에서도 임신 시에 금지하는 이유와 비슷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라민 같은 것들과 병행할 때는 콜레스테라민에 의해서 랄록시펜의 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랄록시펜의 작용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클로미펜 경우에는 자, 배란을 촉진하기 때문에 다트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 난자가 배란이 돼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정이 되는 다트 임신. 자, 다음으로 이제 미페프리스톤 같은 경우는요. 자, 본 챕터가 여성 호르몬에 대한 챕터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기량제로서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황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황체가 퇴화돼서 수정과 착상을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된다라고 배우지만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기량제 말고도 앞에서 배운 바 글루코콜티코이드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에 대한 기량약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기량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모두 다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프로게스테론과 안드로젠은 구조적으로도 유사합니다. 자, 다나졸 보시면 자, 에티스테론 내 아이속사졸 유도체라고 하는 화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나졸이 약한 프로게스테론 효과가 있고 안드로겐 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나졸은 이후에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배울 때는 남성 호르몬 제제 중에서 또 다나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과 안드로겐 활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 다나졸이다. 자, 역할은 난소 기능을 억제하고 루테나이징 호르몬, 그 다음에 폴리큘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국 자궁 내막증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다나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셨고요. 그것보다 양은 적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과 다르게 이렇게 탄소가 한 개 더 있는 19개짜리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19개짜리 탄소가 제거되면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로마테이즈의 역할이죠. 방향화. 자, 안드로겐을 보시면 안드로겐은 일단 남성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내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대표적인 동화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동화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그런 호르몬들이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합성되거나 저장되거나 작은 것들이 뭉쳐서 크게 되면 뭐가 되죠? 근육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근육을 만들거나 지방을 축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동화작용이고요. 자, 이에 대비되는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 이화작용을 하는 호르몬. 바로 코티졸이 있었죠. 코티졸. 코티졸은 대부분의 것들을 분해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코티졸입니다. 자, 안드로겐에 속하는 구체적인 호르몬들을 보시면 데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우리가 흔히 줄여서 DHEA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언급한 안드로스테네 다이온. 자, 이것으로부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혹은 중간 단계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과 안드로겐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안드로겐은 이러한 작용 호르몬들을 통합해서 일컫는 큰 집합이고 그것의 일부 부분 집합이 테스토스테론이 됩니다. 자, 남성에서 가장 중요한 안드로젠이고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생리상에서 작용할 때는 이것보다 더 활성이 강한 5알파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더 활성이 강한 대사체입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요 DHT, 5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바로 알파 리덕테이즈라는 것입니다. 알파 리덕테이즈. 자, 그래서 이 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한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의 작용 중에 보다 더 강력한 대사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알파 리덕테이즈에 대한 억제약들은, 저해약들은 남성 호르몬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남성 호르몬이 과도할 때 나타나는 탈모라든지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약입니다. 그 기전은 바로 이 과정을 막는다. 자, 안드로겐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시면 일단 우리 앞에서 배운 순서를 역순으로 하면요. 안드로겐이 만들어지는 부위로 여러분이 첫 번째 배운 것은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것 배우셨고요. 자, 그러면 또 연결해서 부신 피질에서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죠? 안드로겐 이외에도, 요거 이외에도, 자, 중간에 위에 봤던 코티졸 만들어지고, 또 알도스테론이 바로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졌죠. 자, 그럼 또 한 단계 또 들어가서 그럼 부신 수질에서는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에피네프린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 호르몬 배울 때 여성 호르몬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과립세포에서 그것이 과립세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난소에 있는 틸카셀에서 안드로겐을 만들어주면 이것이 과립세포 그래놀로사 셀로 전달이 되게 되고 과립세포는 전달된 안드로겐으로부터 에스트로겐을 전환시킨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남성의 생식기인 정소에 레이딕셀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안드로겐을 생성합니다. 자, 안드로겐 생성에 관한 그 조절 과정은 마찬가지 우리 내분비에서 일반적으로 보던 이런 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최종 그런 표적 장기인 여기는 정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조절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겠죠. 자, 시상하부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것이 뇌하수체에서 고나도트로핀인 폴리큘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이 정소의 레이딕셀 혹은 서톨리셀이라고 이제 뒤에 배우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면 특히 루테나이징 호르몬에 의해서 안드로겐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폴리큘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에 의해서는 정자가 생성되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또 다른 종류의 셀, 서톨리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톨리셀. 정자 생성을 하고 여기 봤던 레이딕셀에서는 안드로겐을 생성합니다. 뒤에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따로 메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안드로겐이 만들어지는 승합선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남성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프레그네놀론이라는 공통된 전고체를 가지게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하이드록실레이즈나 이런 효소들에 의해서 안드로스테네 다이온
혹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안드로겐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보다 더 강한 활성을 띠기 위해서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시상하부로부터 뇌하수체, 그리고 뇌하수체로부터 정소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이 남성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를 조절하고 그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시상하부에서 나온 고나도트로필 릴리징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고 이때 만들어진 FSH, LH 같은 성샘 자극 호르몬들이 정소를 자극하게 되면 정소로부터 남성 호르몬이 생긴다 혹은 정자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레이딕셀 같은 경우는 레이딕셀에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고 주로 루테나이징 호르몬에 의해서 레이딕셀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이 주요한 역할입니다. 자, 반대로 서톨리셀에서는요. 서톨리셀은 follicular stimulating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서톨리셀에서 정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토스테론은 위쪽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또 테스토스테론 이외에도 이것을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는 인히빈이라는 물질에 의해서도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겐의 작용은 보통 남성성과 관련된 작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성과 관련되지 않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동화 작용.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화 작용.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을 비남성성을 나타내는 조직 이외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근육의 단백질을 만들고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고 뼈를 튼튼히 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고요. 자, 이것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서 배우신 코티졸이 있습니다. 코티졸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이 경우에도 뼈에 있어서도 코티졸은 뭘 하죠? 골다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코티졸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코티졸에 의한 골다공증 유발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분해하니까 어떻게 되죠? 글라이코겐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이래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니까 혈당도 높이게 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게 코티졸이었고요. 이것과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안드로겐입니다. 자, 안드로겐의 작용 기전은 안드로겐 자체가 스테로이드 친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에 있는 핵수용체와 결합해서 전사인자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니지만 남성 호르몬은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한 번 더 전환돼서 보다 더 활성이 강한 대사체로 전환돼서 사용된다. 그 대사체가 바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자, 수소가 2개 더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촉매하는 효소가 바로 5알파 리덕테이즈입니다. 리덕테이즈 효소에 의해서 되고요. 자,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렇게 보다 활성이 강한 대사체로서 작용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육이나 간에서만 테스토스테론 자체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남성 호르몬의 임상 용도는 성기전이 부전하거나 발기부전일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용도로 보다 더 효과적인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는 남성 호르몬의 사용 용도가 많이 감소되었고요. 그보다는 동화 효과를 통해서 퇴행성 골다공증 치료나 아니면 에이즈나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체중 감소 개선을 위해서 이런 19 노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소증이나 빈혈 치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앞에 나왔던 다나졸이 자궁 내막증이나
섬유낭성 유방 질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나졸은 왜 그렇죠? 다나졸은 여기서는 안드로겐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앞에서는 프로게스테론과 안드로겐 작용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이 다나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 치료 쓸 수 있고 섬유낭성 유방 질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안드로겐은 이제 미승인, 식약처에서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운동선수들에 의해서 일종의 퍼포먼스 개선약으로 불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an body mass, 그러니까 지방은 없애고 그야말로 근육만으로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는 것들, 그래서 근육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구력을 증가시켜서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이 퍼포먼스 개선약이라는 것은 마치 슈퍼맨처럼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능력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초능력 같은 것들이 생겨서 경기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들 오해하시는데 그런 성질의 약물이 아니고요. 운동의 퍼포먼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뭐 연습도 안 하고, 퍼포먼스 개선약이 있으니까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경기 전에 이 약을 먹고 가서 아주 근육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해서 경기에 그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약이 절대 아니고요. 자, 운동선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것이 퍼포먼스 개선약으로 사용되는 연유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안드로겐과 같은 퍼포먼스 개선약들을 평소에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이런 몸이 좋아지고 근육의 강도가 증가되고 근육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지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과 보다 많은 훈련 시간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높이고 훈련 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 퍼포먼스가 개선되는 것이지, 그러한 중간 과정의 훈련이나 그런 연습량이 없이 약을 복용한다는 그 자체로 운동선수로서의 퍼포먼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림 이제 61-3에서는 안드로겐이 남성 호르몬으로서 작용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일부는 보다 더 활성이 강한 대사체로 전환되게 되고, 이것이 그 자체로 작용하거나 혹은 활성 대사체로 전환돼서 수용체와 작용을 하게 되면 각종 그런 남성성과 관련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나도트로핀, 성샘 자극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 조금 어색한 말이 있습니다. 볼프란 자극인데 이거는 볼프란이 아니라 볼프관을 잘못 쓴 겁니다. 오타입니다. 볼프관. 자, 그럼 볼프관을 자극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임신해서 발달 과정에 있는 태아는 이후에 외적인 생식기로 발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런 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볼프관, 이것이 볼프관이고요. 이것이 밀러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가 임신 8주령쯤 도달하면 여기에 특정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게 돼서 이 두 가지 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를 더욱더 자극해서 발달시키고 하나는 쇠퇴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볼프관이 자극되게 되면 이 태아는 이후엔 남자 태아로서 남성 생식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여자 태아의 경우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볼프관 자극입니다. 자, 그 밖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그 작용 기전뿐만 아니라 이 작용 기전을 차단하는 약물들의 그런 작용점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과정을 막는 것이 케토코나졸과 스피노락톤입니다. 이것은 생합성을 막는 것입니다. 억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콜레스테롤로부터 남성 호르몬이 쭉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효소들이 대체적으로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의 하이드록실레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억제하는 케토코나졸이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여기 테스토스테론이나 다이아헤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수용체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 쉽게 말하면 기량약이죠.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이 플로타마이드, 스피노롤락톤, 시프로테론 이런 것들이 그런 수용체 기량약입니다. 자, 스피노롤락톤은 여러분들이 배운 바대로 뭐죠? 칼륨 보존성 이뇨제였죠. 보존성 이뇨약. 근데 여기 칼륨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것이 알도스테론과 구조가 유사한 알도스테론 기량약이었습니다. 근데 알도스테론도 자체적으로 스테로이드고 여기 있는 안드로젠도 스테로이드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도를 좀 높게 쓰게 되면 스피노롤락톤을 농도를 좀 높게 쓰면 비선택적으로 안드로젠에 대해서도 기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스피노롤락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심부전에서 나타나는 심장 개조, 심장 비대해지는 개조를 억제할 수 있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 61-는 안드로겐의 작용을 남성화 효과와 단백 동화 효과로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셨다면 아주 강력한 주관식 후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남성화 효과는 각종 성적인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효과, 단백 동화 효과는 그 외의 조직에서 여러 가지 그 빌딩 블록이라든지 동화 작용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저장하는 그런 효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드로겐의 약동학을 보시면 자, 먼저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은 경구티오가 불가합니다. 초아의 통과가 너무 간에서 파괴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구티오 불가하고 경피흡수, 그러니까 파스와 같은 그런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방법 혹은 테스토스테론에 이스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화수소사소를 붙이는데 이스터를 브릿지를 통해서 붙이면 이런 식으로 테스토스테론 사이피오네이트, 에난테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터화를 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터화를 하면서 지용성이 증가되게 되고 증가된 지용성에 의해서 이것이 그 팻 디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서서히 방출되면서 서서히 방출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약제학적 방법론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화 동화 적용 비율이 1대1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스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터화를 하지만 이것은 지방층에 조금 축적돼 있다가 방출되면서 작용이 지속되는 시간만 증가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방출되었을 때는 가수분해가 되면서 뭐로 나오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화나 동화 적용 비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과 이스터화된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약동학적 특징이 같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화학적인 변형을 거쳐서 경구티오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이 남성화와 동화작용의 비율을 동화작용을 조금 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합성품의 개발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플록시, 메스테론, 옥산드롤론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옥산드롤론 같은 경우는 경구티오도 가능하고 동화작용이 약 10배 정도 강화된 이러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테스토스테론 유도체들은 부작용으로서 간독성이나 황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와 반면에 테스토스테론 혹은 그 자체 혹은 이스터화된 테스토스테론은 이런 간독성이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자, 테스토스테론이나 이스터 형태, 특히 이스터 형태에 의해서 작용 지속 시간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은 자, 경피 흡수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혈중 농도 범위에 약 한 24시간, 약 하루 정도 지속 시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거 테스토스테론을 이스터화한 형태에서는, 이렇게 에난테이트 같은 이스터화한 형태에서는 유효혈중 농도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하면 14 시간이 아니라 14일, 약 한 2주 정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터화한 형태의 어떤 약동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백동화와 그 안드로겐의 그 활성을 비교해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끊으면 테스토스테론 그 자체와 이스터화한 약물들을 볼 텐데, 이스터화한 형태도 가수분에 대해서 작용할 때는 테스토스테론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 유도체인 경우에는 이러한 단백 동화 비율이 훨씬 더 증가되도록 돼서 옥산드로론 같은 경우는 약 한 13배까지도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드로겐의 부작용 보시면 여성에게 남성과 비슷한 그런 외형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부작용이 있죠. 여드름, 안면 모발, 수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남성형 대머리 혹은 과도한 근육 발달, 자궁이축 음액비대, 그리고 생리불순 같은 여성에게서 남성의 특징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고요. 남성에게는 지속적인 발기와 정자의 생성 감소, 여성형 유방, 전립선 종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소아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성적인 성숙이 빨리 되게 됩니다. 따라서 키가 미처 크기 전에 골단판이 조기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키가 잘 크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보다 더 일반적인 부작용은 LDL과 HDL,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LDL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또한 체액저류나 부종, 그리고 황달이나 간 기능 이상 같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주로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테스토스테론이고요. 테스토스테론 그 자체라든지 이스터형에서는 이런 간독성 유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 개선제로 썼을 때는 고환이 축소되거나 스테로이드성 분노라고 해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정서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항안드로겐 약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물학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자, 먼저 성샘 자극 호르몬을 기량하는 것, 그 상위 단계에서 기량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유사체에 의해서 이런 유사체들을 고농도로 일정하게 투여한 경우에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기량약을 쓰면 되겠죠. 자, 유사체든 기량약이든 자, 성선 자극 호르몬을 기량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겐이 생합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 보면 고용량의 케토코나졸을 쓰면 된다. 케토코나졸은 원래 항진균약이죠. 곰팡이를 없애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도를 좀 높이면 사이토크롬 P450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엔자임 이니비터로서 여러분들이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겐 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촉매하는 효소들의 대부분이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이기 때문에 케토코나졸에 의해서 생합성이 억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나스테라이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드로겐 생합성 자체는 아니고 뭐죠? 보다 활성이 강한 활성 대사체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 전환시키는 효소가 바로 5알파 리덕테이즈고, 따라서 주요한 임상적인 용도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입니다. 그것과 플러스 탈모 치료. 자, 피네스트라이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다빈도로 출제되는 약물이고요. 그 다음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플로타마이드, 바이칼큐타마이드, 스피노로락톤, 시프로테론, 자, 이런 것들
안드로겐 수용체 기량약이다라고 이름 정도 외워두시면 되실 거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특징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불임약으로 쓰이는 것이 고시폴. 자, 모카시 추출물로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일컫는 말이 살정제라고 읽습니다. 살정제. 정자를 사멸시키는 약물. 그래서 남성 불임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19 노르테스토스테론은 근육 주사하면 14주 동안 무정자증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남성 불임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피나스테라이드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 BPH 치료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 동일한 임상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로 알파-1 기량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독사조신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병용 투여했을 때 어떤 전립선 비대증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시면 피네스테라이드나 독사조신은 그 자체적으로 단독 사용했을 때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두 가지를 함께 병용 투여했을 때는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자, 표 61-4에서는 안드로겐 기량약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고나도트로핀 기량약으로서 루프롤라이드, 전립선암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 스피노로락톤, 플루타마이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의 생합성 억제약, 자, 고농도의 케토코나졸. 자, 그리고 보다 강한 활성 대사체로의 전환을 막는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약으로 피나스테라이드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의 상품명이 프로스카고요. 여기서는 5mg, 한 정에 5mg으로 나와서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주요한 용도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고,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품목입니다. 급여, 보험급여. 그러니까 굉장히 값싸게, 저렴하게 환자들이 이 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동일한 약 성분을 갖고 있는데 1mg으로, 자,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자, 프로페시아는 탈모 치료제고요.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본인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비급여로서 좀 가격이 환자들이 쓰기에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도 이런 정보들이 요즘에는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편법을 쓰냐면, 병원에 가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목적으로 프로스카를 처방받아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스카를 5분의 1로 분할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가격이 싼데 5분의 1로 분할해서 먹으니까 5배 더 오랫동안 탈모 치료제로서 복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약제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제학적으로 한정에 골고루 약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5분의 1을 분할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약 성분이 5분의 1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이제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 약을 받아서 본인이 쪼개 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약사한테 요청해서 5분의 1로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 약국에 아주 충성도가 높고 단골 고객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남성 약사들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성 약사들에게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걸 분할을 하고 이런 과정에 날리는 어떤 약가루 혹은 손이나 피부에 노출되는 약 성분에 의해서 임신 중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태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아의 어떤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 관련된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약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시판되고 있는 약들은 잘라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좀 제재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쪼개고 약을 갈아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고, 특히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이렇게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환자들한테 제공해야 될 양질의 그런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림 우리가 배웠던 것을 쭉 그림 하나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상으로부터 분비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전달되고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뇌하수체로부터 고나도트로핀인 FSH, LH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표적장기인 난소나 정소에 가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이고요. 자, 그 과정에 각 단계별로 이것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약물들을 보시면, 처음에 성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조절하는 과정은, 자,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에 대한 기량약은 당연히 이 과정을 억제할 것이고요.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에 대한 효능약은 사용하는 용량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이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고, 이것이 비록 효능약이긴 하지만 고농도로 일정하게 투여한 경우에는 이 과정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신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미펜, 이것은 자,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조절제인데, 이것은 부분 효능약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억제해서 오히려 이러한 고나도트로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경구형 피임약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고나도트로핀의 유리를 막기 때문에 배란을 억제하고, 그러한 연유로 경구형 피임약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각종 콜레스테롤로부터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을 막는, 생합성 과정을 막는 것이 케토코나졸 있고요. 자,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경우에 조직에 따라서 작용이 다른 이런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은 조직에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은 약물 중에, 자, 여기 풀베스트란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하긴 하는데 굉장히 작용 기전이 재밌습니다. 독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풀베스트란트를 줄여서 SERD라고 합니다. 이때 D가 수용체 단백질을 분해하는 디그레이더입니다. 이 약물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그 결합하는 것을 신호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내면서 이 수용체가 분해되도록, 디그레이션 되도록 하는 약이 풀베스트란트입니다. 그 역할은 결국 기량약과 비슷하게 하지만 그 작용 기전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풀베스트란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 성샘 호르몬과 그 기량약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분비 약물학 강의 그리고 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